이것 때문에 저를 부르신 것 같은데. 케빈 오씨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케빈 오씨가 지명됐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미국 내 금융 세력하고의 전면전을 벌였는데 연준 의장 그 지명에서 밀렸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트럼프를 무시하고 베센트하고 워시하고 좀 경제 정책을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익이나 이런 게 아니고 미국 정치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지금 막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타격이 있으면 그게 당분간 굉장히 시장에 부담이 될 거고 이게 2월, 3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이라고 하면 그 폭이 있고 또 기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네. 크립토에 대한 의견은 이제 그냥 많은 전통 자산이랑 똑같아졌기 때문에 별 매력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 제가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댓글이 안. 그러면 아니 인기 많으셔도 그러면 괜찮아요. 긍정적 전망이나 네네. 예, 그것도 하나 덧붙여 주시면 균형이 맞을 것 같아요. 크립토요? 네.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어제 오늘 그 증시 변동성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V자 반등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이제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V 갔다가 한 요 정도 올라오면 헷갈리는 건데 이렇게 갔다가 더 올라가 버렸단 말이죠. 네네. 네. 아, 지금 뭐 상무님께서는 어제 오늘 같은 그런 장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2007년부터 이제 그 금융계에 들어왔거든요. 네. 보기보다는 굉장히 그 상무직함에 어울리는 수준의 부력이. 있으시네요. 맞습니다. 제 선후배 친구들이 상무가 꽤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위기도 보고 유럽, 남유럽 재정위기도 보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은 되게 익숙한 편이죠. 네. 그런데도 올해 초 같은 변동성하고 최근에 사실 어제 빠지고 오늘 하락 상승했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 변동성은 사실 지난주 목금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빠지는 거 보고서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오늘 올라가는 거 보니까 다른 의미로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 이런 장에서는 선수들도 돈 벌기 굉장히 힘든 그런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가만히만 있으면 버는 시장 아니었나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왜 선수가 돈을 벌기 힘든 시장인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제 빠질 때는 정말 무서웠을 거고 오늘 올라갔을 때는 아마 못 담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매니저들도 그 펀드 매니저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예. BM을 못 쫓아가서. 아니 사실 숏으로 또 유명하시잖아요. 네. 네. 숏 쳐서 어려우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 이제 기관 투자자가 아닌 지금은 네. 숏은 안 치고요. 아, 예. 인버스를 삽니다. 아, 조금 사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지. 아, 아니 지금 인버스를 사고 계신다. 조금 아주 조금. 왜냐하면 제가 최근 방송에서 봤을 때는 약간 그 기차에 비유하시면서 네네. 이런 장엔 이제 기차에 맞서는 꼴이다. 네네. 인버스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락하는지 보려고 아. 조금 사는 거죠. 굳이 고통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아닙니다. 해보신다고요? 저랑 반대 포지션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이제 즐긴다고 할까. 네. 네, 그럼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당세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제도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투자 환경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어떤 상방이 어디냐 이런 게 아니고 언제까지 이 변화가 지속될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다면 저는 궁금한 게 어제의 그 폭락장이 오늘 이제 바로 다 만회가 되고 또 초과를 해버렸는데 그 조정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하루 만에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뭐 해프닝으로 지나가는 건지 앞으로 이런 노이즈가 이제 계속 발생한다라는 그런 어떤 신호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정이라고 한다면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주에 시작됐고 아, 네. 어제 오늘의 이 변동성이 사실은 조정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지금보다는 좀 하락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코스피 7,000, 7,500으로 상향하는 증권사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방향보다는 5,000 밑으로를 더 많이 보고 계시는. 아니요, 가긴 가겠죠. 언젠가는 가긴 갈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거의 직선에 가까운 형태로는 가지 않고 저는 조금 쉬었다가 2월에는 조금 주식시장이 횡보하거나 오히려 조금 하락하는 걸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조정이라고 하면 그 폭이 있고 네. 또 기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그렇다면 좀 정도의 떨어질 수도 폭일까요? 있다. 10%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네. 네. 사실 워낙 빠르게 올라서 10%라면은 사실 어제 하락한 거 보면 한 이틀 조정 후에 다시 회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정도로 오늘 강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네, 조정 네. 온다고 해도. 그러면 그렇게 막 두려워할 만한 조정은 아니지 않나요? 네. 제가 너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것 같은 시장의 자신감이 기분인데. 느껴지는. 네.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우리나라 한국 주식시장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시기가 1월에 너무 빨리 상승했기 때문에 이게 불확실성 또 너무 무겁다고 하죠. 포지션이 지금 위쪽에 너무 포지션이 몰려 있어서 오늘 상승한 것도 사실은 좀 개인의 ETF 매수 물량이 기관으로 넘어가고 기관들도 지금 ETF LP나 네. AP들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포모에 빠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속되면 또 케빈 허씨가 어떤 식으로 발언할지도 아직 나오지 네.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계속 불확실성이 누적되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숏도리로 네. 하기 때문에 지금 직접 말씀하셨으니까요. 네네. 왜 숏돌이라는 별명을 얻으신 건가요? 제가 이제 2007년에 네. 그 증권사 프랍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채권 프랍이었고요. 아시다시피 2007년까지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2004년부터. 날라갔죠. 네. 네. 그런데 2017년, 2008년에 정말 긍정적인 때 모두가 주식시장은 이제 버냉키 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할 때 금융이 왔거든요. 네. 저는 그때 시스템이라는 게 이 낙관적 기대라는 게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아주 초년생일 때 본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사실 거의 매번 5년, 3년마다 위기들이 찾아왔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그게 원래도 그런 체질이긴 하지만 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배운 것 같아요. 이 굉장한 낙관이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숏을 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숏을 많이 치진 않습니다. 예. 아니 시장에 이런 명언이 있잖아요. 많이 얘기하는 게 낙관론자는 부를 얻고 비관론자는 명예를 얻는다. 네네. 혹시 숏쟁이, 숏돌이라는 거에 대한 명예를 추구하신 건 아니신가요? 아니면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 명예는 없고요. 네. 그러면 부를 추구하신 방향은 맞으신 거죠? 아 부는 저희 그 세대주로 이제 제가 저희 아내께서 예. 세대주를 통해서 부를 읽었고요. 저는 사실 조금 아무래도 제가 프랍이랑 헤지펀드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자기 돈 매매를 많이 못했습니다. 네. 제가 투자하는 거에 거의 다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자산보다는 고객 돈을 좀 많이 불려내는 쪽으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 일단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케빈 워시. 네. 정말로 케빈 워시가 지명된 것에 대한 충격으로 이렇게 된 건지 네.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로 그 충격에 어떤 실체가 있는 건지 그게 네. 좀 궁금한데요. 상무님께서 보시기에는 케빈 워시가 정말 시장에 어떤 위험한 존재입니까?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저를 부르신 것 같은데. 재미있는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케빈 워시가 단순히 지명됐다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급락하고 한국 네. 시장이 이렇게 놀랄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네. 사실 케빈 워시는 그 연준 의장 후보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제 생각에는 원래는 그 햇싯이라고 케빈 햇싯이라고 국가경제위원장인데 네. 원래 1순위였죠. 네, 그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 하고 네. 굉장히 완화주의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그분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상대적으로 매파적인 케빈 워시가 지명됐단 말이죠. 그게 저는 케빈 워시가 그러니까 케빈 워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케빈 워시가 지명됐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어떤 성격상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세웠을 텐데 네. 그게 햇싯이었을 텐데 그러면 빨리 금리도 내리고 완화도 그 금융적 완화도 굉장히 햇싯이 빨리 할 텐데 그렇게 뭐 약간 어쩌면 말을 안 들을 것 같은 워시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저는 음모론까지는 아닌데 네. 이 워시께서 보면 그 경력을 보면 월스트리트에도 있으셨고 싱크탱크에도 있으셨고 굉장히 정재계에 많은 사람들하고 관련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연준 의장이라는 게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권이 얽혀 있고 권한이 강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합의를 거쳐서 일종의 지명되고 승인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밀렸다고 생각합니다. 밀렸다고요? 천하의 트럼프를 밀어낼 정도의 일은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요즘에 그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상원에서도 그 연준 의장을 승인해야 되는 상원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예. 특히 파월 의장을 기소할 것 같은 움직임이 났을 때 공화당 상원 의원조차도 계속 이러면 나는 인사를 안 하겠다. 인준을 안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특히 JP 모건도 고소했거든요.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이란하고 싸우는 거는 뭐 미국 내에서 오케이지만 미국 내 금융 세력하고의 전면전을 벌였는데 연준 의장 그 지명에서 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트럼프가 지금 어떤 금융 시장 체제를 어떻게든 이제 만들어 놨잖아요. 네. 자기에 맞게. 근데 트럼프의 지지도가 흔들리고 트럼프의 권위가 흔들리면 그 주식이 문제가 아니고 거의 모든 자산 시장이 재편되는 거죠. 네. 그 두려움이 아마 시장을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만 하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이제 좀 들은 예. 걸 네. 종합해서 그렇다면 이제 제가 기사를 통해서 좀 파악하고 있는 걸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이제 일종의 어떤 파워 게임에서 트럼프가 좀 밀린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의 집안을 보니까 장인어른께서 이제 에스티 로더, 그런데 이제 로널드 로더라는 이분이 트럼프와 60년 지기 친구고, 그리고 또 이분은 유대인계에서는 상당한 파워를 갖고 있는 분이더라. 네, 그러니 트럼프와 정말 이제 호흡이 잘 맞아서 말을 정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을 고르다 보니 케빈 워시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이거 아닌 겁니까? 전혀 말을 들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우선 저는 트럼프가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친구가 없지 않습니까? 말만 그냥 알고 지내는 예. 거지. 네. 트럼프가 친구가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어쩌면 트럼프를 무시하고 베센트하고 이 워시하고 좀 경제 정책을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최근에 이건 음모론이라고 하긴 좀 네.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주변에 베센트가 서서 사진을 잘 안 찍거든요. 최근에 또 부통령도 네. 트럼프 옆에서 사진을 잘 안 찍습니다. 묻을까봐. 그게 낙인 찍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트럼프가 보면 자기 측근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이렇게 뭐랄까 신임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멀리할 수도 있다. 러트닉한테 시켰다가 러트닉 못하면은 또 다른 사람을 쓰고.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주변에서 옆에 서서 사진 찍는 사람이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저는 그 내부에서 트럼프가 이것도 약간 유럽 쪽 뉴스인데 트럼프의 정신적 그 현재 판단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걸 감안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음모론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저는 어쩌면 이게 이익이나 이런 게 아니고 어쩌면 미국 정치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지금 막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타격이 있으면 그게 당분간 굉장히 시장에 부담이 될 거고 네. 그게 2월, 3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조정이 올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네. 트럼프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 네. 그래서 전 밤마다 이제 그쪽 외신을 보고 있습니다. 폴리티코 이런 거 아니, 보고 원래 있습니다. 오늘 대본에는 없는 건데 제가 좀 궁금한 게요. 트럼프에 대한 음모론 중에 하나는 탄핵 말씀하셔서 사실 반 트럼프 시위는 오랫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미국도 워낙에 극단적으로 정치가 이제 갈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계속 나오는 얘기는 앱스타인 관련해서 문서가 또 나왔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런 게 지금 트럼프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보시나요? 외신은 한국에서는 별로 앱스타인을 안 다루거든요. 네. 약간 네. 한국 언론이나 한국인이 다루기는 조금 좀 너무 어둡잖아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알상무님께서. 작게 속삭여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들어볼게요. 어두움을 넘어서 좀 범죄로 가봐. 네. 미국에서는 지금 굉장한 그렇죠. 뭐 진영을 안 가리고 네.
문서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다 하나하나 찾아서 다 뭐 SNS에 올리고 있고 방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알면 알수록 제가 문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FBI가 가렸는데 안 가려진 게 있더라고요. 사진이. 네, 사진도 있고 이름도 있고 그래서 이게 트럼프한테 문제는 뭐 트럼프를 반대하는 진영에서 그걸 들이대는 건 문제가 아닌데 트럼프 진영 내에서 어떤 앱스타인하고 민주당하고 관련이 있다고 비판한 세력들이 우리가 지지한 트럼프도 여기에 연관돼 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마가 내에서 지금 분열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제 있었던 텍사스에서 선거에서도 지는 거고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네. 제가 경제 전문가 포지션으로 나왔는데 지금 정치 얘기만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요즘에 너무 얽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정치면을 좀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제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좀 코인을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보고서도 써서 좋아하는데. 크립토 걸 쓰십니다. 예. 네. 근데 사실 이번 사이클의 크립토 코인은 네. 트럼프가 쏘아 올렸었다가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공교롭게도 같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혹시 연관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네. 비트코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 그리고 트럼프 미디어 그 주가도 네. 거의 지지율하고 거의 같이 갑니다. 코인도 좀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근데 코인은 그거 말고도 저는 코인이 이제 ETF에 담길 수 있게 승인되는 이런 걸 보고서 저는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좀 경고했거든요. 코인의 장점은 자유로움이다. 네. 네. 중앙화되지 않은. 근데 기존 시스템하고 자꾸 엮이면 기존 시스템이 제약을 주고 기존 시스템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소위 ETF가 팔리면 코인도 매도 압력을 받는다. 그래서 절대 저는 ETF를 승인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코인이 그 자유로움을 잃고 약간 근본이제는 아니고 달러 본위제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묶여버린 거죠. 스스로 구속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인 말고 다른 걸 찾아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제 말씀으로는 사실 그동안 비트코인이나 이런 크립토 자산이 그간의 이제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은 네네. 사람들이 이제 실체가 없다 보니까 실물이 없다 보니까 네네. 이게 정말 뭐 내가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걸 이제 제도권에서 받아준다고 하니까 네. 와 정말로 투자를 해도 되는 네. 그런 자산이구나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치가 빡 올랐었는데 역설적으로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더는 매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네. 아,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제도권에 없어야 가치가 있는데 음, 제도권에 들어옴으로써 그냥 또 다른 투자 자산, 달러와 원화로 투자할 수 있는 그냥 자산에 불과해진 거죠. 그거랑 뭐 부동산이랑 심지어 주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예. 그럼 주식처럼 사고 팔면 안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뭐 금도 ETF가 있고 네네. 원자재나 부동산도 ETF가 있는데 네네. 그러면 그냥 그 중에 하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아닌가요? 크립토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신세가 된 거죠 이제. 아 그런 신세가 됐다. 됐다. 네. 그러니까 옛날처럼 몇십 배 오르고 이렇게는 안 된다. 네.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그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것은 어떤 화폐의 대체제, 그러니까 대체가 될 것이다. 네네. 새로운 시대의 화폐가 될 것이다라면서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한 후부터는 그 역할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한테 뺏기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해서는 이제 비트코인이 그러면 왜 사느냐라는 식의 그 회의론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옛날부터 한 그렇습니까? 제가 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금 투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제가 금융위기도 겪으면서 저도 2010년부터 크립토하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기존 달러 체제가 무너졌다고 생각해서. 근데 저는 크립토하고 금을 둘 중에 선택한 거죠. 달러가 이렇게 무가치해지면 어떤 분들은 크립토를 사신 거고 저는 이제 금 쪽으로 갔는데 크립토를 샀어야 되긴 하지만 이제 크립토가 문제가 올라가는 것만큼 떨어지는 데도 한계가 없습니다. 네.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하단이 있는 금을 투자한 거였는데 음. 그래서 근데 언젠간 반등하겠죠. 크립토가 언젠간 반등할 텐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크립토에 대한 의견은 이제 그냥 많은 전통 자산이랑 똑같아졌기 때문에 별 매력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 제가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댓글이 안 그러면 아 인기 많으셔도 그러면 괜찮아요. 긍정적 전망이나 네네. 예, 그것도 하나 덧붙여 주시면 균형이 맞을 것 같아요. 크립토요? 네.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다면 저는 조금 더 양지의 질문을 좀 드려보면 지금까지는 너무
너무 내려갔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양지의 질문은 뭐냐면, 그러니까 케빈 워시가 기준금리를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뭐 해시시 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덜 내리더라도, 반대죠. 혹은 이제 트럼프의 주장대로 정말로 금리를 많이 내리더라도 과거에 이 사람의 행적을 보면 그 QE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하더라.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주더라도 유동성은 어느 정도 관리를 할 테니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는 유동성 장세는 그렇게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유동성의 어떤 뭐 그림자로 불리는 금 같은 데서 먼저 반응이 온 거다라는 식의 해석도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요즘은 그런 용어 잘 안 쓰는데 양털깎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 뉴욕 연준부터 시작된 유동성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가 연준이 어느 순간 좀 많이 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거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97년 IMF 같은 경우 또는 그게 이제 너무 과했기 때문에 금융위기 때 조금 지금은 그래서 그 준비금을 굉장히 풍족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거는 좀 불안한 건데 저희가 지금 한국 시장이 누구도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경제방송에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거의 증권사도 이제 아무도 리서치센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락할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증권사가 있긴 있을 텐데 거의 안 들리죠. 네. 그래서 전 그런데 연준 의장이 바뀌는데 연준 의장이 우리가 예상 못했던 사람이고 학자는 아니잖아요. 학자라기보다는 약간 행동대장 같은 사람, 재무부에도 그런 사람이 박혀 있고 그 둘하고 연이 있는 사람이 월스트리트의 어떤 거물이야. 굉장히 불안한 지점은 있는데 불안하기만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왜 음모론자로 불리는지 아시겠죠? 네. 아니 근데 지금 시장은 ISM 제조업도 지금 지수가 좋고 제조업이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리가 한 달 만에. 근데 이제 그게 좋으면서 네. 물가는 또 잡힌다고 하니 네. 안 올라간다 물가는 네. 뭐 유가도 내려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 미국의 물가도 안 올라가는데 제조업은 좋아져. 네. 지금 그야말로 골디락스 아니야? 라는 의견도 있는데 맞습니다. 너무 반대로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야죠. 그러면 네. 지금 내년에 올해 미국 성장률 제일 높은 수치가 예상치가 5%거든요. 네. 실질 성장률이. 신흥국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금리를 사실 올려야 되거든요. 네. 실업률도 4.3밖에 안 되고 신규 고용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연준이 아무리 정치적인 입장 또는 그 트럼프의 11월에 있는 중간선거를 지원한다고 해도 여기서 내릴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상으로. 심지어 올려야 돼요. 물가가 조금만 오르면. 그러면 저희가 올해 2026년 주식시장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연준부터 시작해서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다 라는 가정이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IS 제조업 지수가 어제 52가 나온 게 네. 이게 호재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서비스업은 항상 좋았지만 제조업이 안 좋아서 그나마 미국 경기가 안 좋다라고 했는데 네. 이러다가 지금 소프트를 넘어서 하드 데이터까지 좋아버리면 연준이 파월이 아닌 워시가 들어가면 특히 네. 해시스는 막 내렸겠죠. 근데 워시는 약간 매파적인 성향도 있고 그리고 그 마이런 이제 곧 나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학자들이 올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특히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2분기 정도 되면 3월 정도 되면 다 보고서를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메모리 반도체만 갈 수도 있습니다. 네. 다른 너무 주식도. 좋으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케빈 워시의 지명 이후 그러니까 임명이 될 것으로 뭐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인데 그 이후의 시장에는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은 아닐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우호적인데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약화되거나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나 1분기 미국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그 연준 금리를 인하해 주거나 네. 또는 QE를 해줄 거라는 믿음이 무너지면서 네. 주식시장이 지금 이 각도에서 네. 좀 꺾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올라가겠지만 네네네. 지금처럼 이렇게 한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지금 어쨌든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정을 받고 가는 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패스라고 할까요? 네. 내 집 마련, 주식 대박, 자녀 교육 모든 고민의 끝엔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어른이라면 모른 척 할 수 없죠. 그 시작은 경제와 투자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경제 수업이 시작됩니다.